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소화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트림을 하신다니까요. 너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녹화 방송인데 굉장히 생방송 느낌이 납니다. 네. 킹덤 보면은 저는 사실 좀 안쓰러웠어요. 좀비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비들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쉬지도 않아. 우리 헬조선의 좀비들은 시즌 1은 그래도 낮에는 좀 쉬고 밤에 뛰었는데 시즌 2가 되면 밤낮으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우리 뭔가 가장 사실 유비라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좀비들도 뛰는구나. 여기는 뭐래도 먹기 위해서 주워 먹으려고 좀비들도 밤낮으로 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도 이런 좀비 같은 존재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 사회에 좀비가 있다면 어떤 존재들일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순결한 박인성. 박인성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딴지를 걸어갖고 저는 일단 뭐 1차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좀비라고 하는 존재가 옛날의 역사부터 보면은 그냥 그렇잖아요. 원래 처음에 그 에린 로메르 영화에서 나올 때만 해도 조지 로메로. 조지 로메로 영화에 나올 때만 해도 아주 그렇게 막 생기 넘치고 엄청나게 그렇게 활동성 있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제 좀비 영화 장르의 틀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특히 막 28주 후가 되면서부터 좀비들이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이게 됐고 월드워 Z를 보면 이제 막 좀비가 막 클러스터가 돼가지고 막 탑을 쌓아가지고 비행기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벽을 넘잖아요. 거기 뭐 이런 식의 이 엄청난 노동성의 좀비들. 딱 우리 시대의 정말 노동자들을 기본적으로 대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과주의 사회 안에서의 노동자들. 정말 어떤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착취당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언가를 향해서 일단은 돌진하고 봐야 되는 이런 성격을 대변하는 존재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은유로서 보편적인 설득력이 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뒤집어서 그렇게 모든 노동자를 또 이렇게 은유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는 있겠지만 조금 독특한 직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 코로나 전국 관련해서 주목받은 게임 중에 하나가 또 데스 스트랜딩이라는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메탈 기어 솔리드라는 유명한 게임 시리즈를 만든 코지마 히데오 감독이 최근에 공개한 게임이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전국보다는 훨씬 전에 나왔지만 작년에 나온 게임인데 이제 설정이 이런 거거든요. 원폭 때문에 핵전쟁 이후에 전 세계가 한번 멸망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서로의 벙커에 다 고립돼 자가격리를 하는 거죠. 다 자가격리하고 커뮤니티라던가 연결이라는 거를 상실해버린 미국 사회 같은 거를 이제 미래 사회를 그리는데 그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저마다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뭐 물리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철저하게 네트워크가 파괴된 미래 사회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이제 겹쳐지는 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게임의 주인공의 직업이 뭐냐면 소위 쿠팡맨. 배달 택배업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서 하는 일은 이 개별화되어 버리고 파편화되어 버린 사회적 커뮤니티를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물류를 싣고 등에다가 이렇게 실어요. 등에다가 이렇게 싣고 온몸을 막 헤쳐나가면서도 진짜 좀비처럼 현대판 보부상이네. 진짜 좀비처럼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오직 연결을 위해서 물건 배달하려고 산을 넘고 강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에서 보면은 이제 요즘 시대에 사회적 격리를 수행하고 있는 여기에서 모든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니 뭐니 해가지고 약간의 노동성을 지금 저하시키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 수 없는 유일한 직종이 뭐야? 택배. 택배 기사들은 쉴 수가 없지. 그리고 진짜 택배고 유통업은 절대 멈출 수 없는 거죠. 자본주의가 어쨌거나 기능해야 함을 유일하게 상징하고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저는 좀비에게 있어서도 계층이 있다면 이 유통업자들이 가장 최하단의 좀비 계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좀비조차도 이제 아마존에서는 드론으로 이제 드론으로 대체하려고 지금 예 박건 선생님 지금의 좀비는
굉장히 활발하고 공격적이고 쉬지 않는 일종의 번아웃된 노동자, 번아웃된 지금의 이제 불안정 노동자, 프리캐리어트라고 하죠. 그 프리캐리어트들을 상징하고 있는 이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살지도 죽지도 않은 자잖아요. 언데드잖아요. 좀비라는 존재가.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불안정 노동자도 항상 경계에 있죠.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다시 또 취업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일을 계속 성과를 내야지 계속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본인을 소진시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한 가지 목표를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철학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없다는 면에서 철학이라는 게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삶을 음미하는 것이 철학이고 음미되지 않는 삶이 철학이 아닌 삶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사실은 우리는 계속 소진되고 번아웃되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할 틈조차 없이 계속 몰아치다가 어느 순간 과로사를 하거나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이 나가거나 어느 순간 모든 걸 내던지게 되잖아요. 그런 존재로서 어떤 번아웃된 노동자 그런 유비라고 생각을 해요. 좀비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좀비물을 계속 보게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제 이런 좀비를 그린 드라마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계속해서 앞으로 좀비에 대한 이야기들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사실 클리셰잖아요. 좀비라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뭔가 계속 좀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소비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까먹었어. 아니 근데 그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는 제가 예전에 60년대 프랑스 영화를 무슨 약간 그러니까 이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은 그런 영화인데 약간 이제 프랑스의 그런 뉴시네마 운동 시네마 베리떼. 시네마 베리떼 그 유명한 감독 있잖아요. 그 두 명이서 그 프랑스 파리의 사람들의 하루를 이렇게 다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찍은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가 정말 굉장히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사람이 그때 이제 그 무슨 뭐 알제리에서 이제 온 흑인 남성도 있었고 거기에 찍힌 사람 중에 그다음에 뭐 루마니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온 이제 여성 그러니까 동유럽에서 온 여성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찍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르망 자동차 노동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가 너무 인상적인 게 자기 전에 니체를 읽어요. 그리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딱 그 자기만의 루틴한 운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이게 마당 같은 데서 항상 그 루틴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되게 지적으로 자기 성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 전에 막 그런 철학책을 읽고 지금은 그때 당시의 노동자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낭만적인 시대에 노동자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영화에 저녁 있는 삶. 네, 이제 말 그대로. 근데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우리를 기계가 되도록 몰아넣고 결국에는 기계가 다 이제 제 역할을 이제 다 하지 못하고 고장나거나 하면 이제 폐기 처분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폐기 처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떠올랐고 저는 이제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걸 들었을 때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이제 마이클 무어의 그 캐피탈리즘 러브 스토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뭐 다 기억은 안 났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데드 페전트 인슈어런스라는 그러니까 죽은 농노 보험.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죽은 게 이 고용주가 그러니까 이 고용인의 이름으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모르게 보험을 드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에게 살아서 노동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대가보다 훨씬 더 큰 보험료라는 것으로 생명보험료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러한 지금은 이거 자체가 이제 불법이고 지금은 이런 상품 자체가 없어졌다고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정확하진 않고 근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 영화를 봤을 때
아 이게 노동자들은 이제 우리가 정말 노동자 그러니까 자본가의 갈퀴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1페니조차도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죽어서야 더 많은 이득을 내주는 그러한 이 노동자들 어떤 여전히 어떤 페전트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노동자들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시스템 자체가 사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되게 탐욕을 정당화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그 탐욕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약탈의 형태로 나타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원시적인 비문명적인 방식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막 정말 뛰어다니는 그 좀비는 저렇게 죽어서도 죽어서도 저렇게 사실 마르크스가 그 자본가들 흡혈귀에 뱀파이어에 네. 비유를 하잖아요. 예전부터 이제 자본가는 피를 빨아먹는 존재, 살려둔 상태에서 계속 피를 쪽쪽 빨아먹는 존재고 좀비는 보통 이제 그래서 그 뱀파이어랑 대결을 하면 뱀파이어를 이겨요. 뱀파이어가 피를 빨아먹을 수가 없거든. 피를 빨아먹기 전에 자기가 자기 뜯어 먹히니까. 그래서 이제 뱀파이어랑 좀비의 대결 같은 것들도 사실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결로 유비를 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그 게임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무슨 누구지 프랑코 모레티인가 그 사람이 쓴 그쵸. 공포의 변증법 그 책에 보면은 이게 그 뱀파이어를 굉장히 냉혹한 그 자본가에 비유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프로테스탄트죠, 자본가.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그 괴물을 일종의 그런 부르주아들이 두려워하는 어떠한 그렇죠. 그 노동자들이 이제 한 곳에서 막 모여서 노동을 일사불란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들에게는 일종의 공포고. 재밌잖아요.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라고 부르지. 얘는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지. 거기서 이제 프랑코 모레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포드의 노동자라고 부르지. 얘네들의 개개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비슷한 관점이죠. 그래서 약간 그 노동자들을 이렇게 덕지덕지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어붙인 그런 괴물에 대한 공포처럼 그런 노동자들에 대한 부르주아의 공포를 표현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더라고요.